자, 오늘은 섹터를 하나 우리가 좀 그래도 좀 폭넓게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하나씩 보면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섹터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그리고 뭐 HBM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찌 본다면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장사 중에서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장 큰 규모로 꾸준하게 어찌 본다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히 그 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을 또 보여줄 것이고 또 주식과 상관없이 산업은 우리가 각각 어떤 식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주 기초적인 수준부터 하나씩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신다라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늘 이제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 사실상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넓게 본다라면 긴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면 약 한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반도체, 즉 고밀도 직접 회로의 시장은 어느 분야가 가장 큰가?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 반도체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회로도 있고 고밀도 직접 회로도 있고 또 초고밀도 직접 회로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 뭐 나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는 사실상 우리가 뭐 한글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뭐 초고밀도 직접 회로 이렇게 불러야 될런지 뭐 정확한 명칭이 없을 정도로 그 직접 회로의 어떤 규모 그 자체가 상당히 정말 초정밀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그 D램 자체가 과거 한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는 일종의 메모리 규격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메모리 규격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5년, 즉 D램의 규격이라는 것이 약 5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딱 바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정확한 시기는 뭐 5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5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D램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뭡니까? DDR5죠. 그래서 DDR5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DDR1, DDR2, DDR3, 그리고 DDR4, DDR5.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넘어왔는데, 물론 1에서 2로 넘어갈 때는 뭐 3, 4년, 그리고 뭐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는 뭐 2, 3년. 이렇게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한 5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고, 그것을 뒤바꾸는 것은 사실상의 D램의 규격이다. 그러니까 D램 반도체의 규격이 새로 나올 때마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D램 규격이 바뀔 때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그 종목이 되겠죠. 이동평균선이 좀 많으니까 이동평균선을 좀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주가를 뭐 2017년도쯤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2017년도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3, 4년 정도를 횡보하다가 그 중간에 뭐 3년차 때 상승세 보여주고 이 중간 과정에서는 아마 뭐 코로나 팬데믹도 좀 발생을 했었지만 그 뒤로 DDR5가 2022년도쯤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 23년도, 4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 양산을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소비를 이제 많이 했었고, 더 나아가서 뭐 서버, 컴퓨팅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메모리 규격 자체가 DDR5로 바뀌어 나갔던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메모리 규격이 바뀌면서, 자, 그러니까 D램이, DDR5로 규격이 바뀌면서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전 세계 많은 예를 들어서 소위 반도체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이 HBM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규격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빠르고 고대역폭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마땅히 쓸 데가 없네.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도 이게 연구에 성공하더라도
마땅히 이것을 사줄 사람이 없네?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접자. 라고 했던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 신산업을 위해서 무언가 기술력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R&D 비용을 아끼지 말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했었던 게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삼성전자에 있던 상당수의 엔지니어, 연구진 분들이 일단 하이닉스로 갔었고 또 실제 그것이 이렇게까지 큰 시장이 형성될 줄 몰랐죠. 근데 그것이 어찌 본다라면 이제 DDR5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AI라는 또 AI 직전에는 사실상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AI 프로세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래픽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3D를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GPU를 장착한 그런 곳에서 어찌 본다면 이제 HBM 수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었죠. 하지만 천정부지로 HBM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24년도, 25년도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말 그대로 사상 최고 상장 이래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뭐 내부 사정이야 우리가 뭐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DDR5를 사실상 가장 먼저 그리고 저나노 그리고 고클럭대 그래서 기술 개발 어찌 본다면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세계 최초 기술 개발, 기술 성공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 기업들은 대다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뉴스들은 다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었던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경쟁을 하는 구도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당연히 삼성전자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50%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었었고 경쟁 상대도 아니었었고 항상 삼성전자가 D램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팔고 있으면 하이닉스는 우리는 그냥 9,000원에 팔아야지.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삽질이라는 것이 뭐냐? 내놓는 반도체 DRAM5, 그러니까 DDR5 메모리 반도체를 내놓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을 사실상 삼성전자가 공급을 했죠. 그런데 그 DRAM을 사용한 전자기기라든지 주요 장비들이 하나씩 다 망가지기 시작하거나 연산 오류를 나타내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위 이제 클럭이라고 하죠. 자동차로 치면은 킬로미터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속 얼마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클럭이 뭐 6,000MHz냐 아니면 8,800MHz냐 뭐 이런 식으로 규격이 있다라면 그 속도를 내야 되는데 속도를 못 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산 오류를 일으키고 오히려 아주 중요한 연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정말 중요한 뭐 데이터 마이닝 아니면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불량이 나는 거예요. 오류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게임을 어떤 즐기는 친구들조차도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보신다면 2022년도부터 주가는 주봉상으로 연이은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코로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여타 부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반대급부로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그동안 독식해왔던 그리고 상당수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었던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꺾고 마이크론을 당연히 짓밟고 전 세계 1위의 D램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운이었죠. 여기서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SK 하이닉스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HBM이라는 사실상 갑자기 어느 날 필요하게 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DDR5는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오고 양산 체계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뭐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HBM이라는 것은 D램을 3D로 소위 이제 적층을 해서 아주 높은 클럭을 유지하면서 빠른 속도로 그리고 메모리 용량 확장도 기존 D램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 기술력을 갑자기 필요로 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짜잔하면서 나타났던 것이 오픈 AI의 챗 GPT라는 서비스였죠. 전 세계가 뭐 채팅으로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채팅으로 뭘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 상에서 모든 인공지능의 사실상 소위 뭐 MLL,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죠. 잘못 말씀드렸네. LLM, 즉 대규모 언어 학습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데이터 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사실상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로직 칩,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CPU가 아니라 GPU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GPU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 GPU에서 처리된 데이터가 우리 저장 기억 장치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드디스크로 복사를 하고 하드디스크로 전송을 하고 아니면은 뭐 SSD로 전송을 하고 그러기에는 이 중간에 병목 현상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GPU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중간에 데이터를 저장을 임시로 해두고 조금은 더디더라도 보조기억 장치로 다시 데이터를 옮겨주는 타이밍에 GPU는 또 다른 연산을 하고 있고 중간에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챗 GPT라는 게 갑자기 띡 나타나더니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니면 메타 여기저기서 우리도 하면서 전 세계가 AI라는 것에 기반을 둔 그리고 사실상의 산업의 혁명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우리가 AI라는 기술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직업군의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거나 이런 거 보시면은 썸네일 제목으로 신입 직원을 뽑는 곳은 이제 망합니다.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도 많이 보실 거고 이제 신규 채용은 안 한다. 아니면은 뭐 이제는 사실상 어느 정도 경력직이 아니면은 신입 인력을 거의 대다수의 지적 노동력을 요구하는 산업에서는 필요치 않는다. 그리고 실제 서울의 몇몇 세무사들은 실제 직원들을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챗 GPT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DDR5처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곧 출발을 할 거야. 곧 출발을 할 건데 이제 곧 정식 출시를 할 것이고 뭐 이런 일정들이 있었는데 HBM은 너네 혹시 이거 100만 개 지금 만들 수 있어? 막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우리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HBM은 D램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D램 가지고 다른 뭔가 하고 HBM은 또 다른 반도체가 아니라 D램을 가지고 3D 레이어, 즉 적층을 해서 만든 게 그러니까 HBM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일단은 D램부터 첫 단축을 잘못 꼈죠. 수율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수율이 잘 나오지 않는 D램 가지고 HBM을 만드니까 수율이 더 안 나오죠. 그게 작년까지의 삼성전자의 상황이었었고 올해도 사실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수많은 벤더들이 SK하이닉스를 찾고 있죠. 왜? 수율이 너무나도 잘 나오는 즉 10개를 생산하면 9개, 10개가 정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그 D램을 가지고 만든 HBM은 당연히 수율이 좋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AMD 아니면은 별도의 지금 현재 뭐 로직 칩을 개발 또는 이제 설계하고 있는 뭐 인텔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에서도 사실상 SK하이닉스의 HBM 또는 D램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주기는 대략적으로 5년 정도의 시간이 유지가 된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조금은 특이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 HBM의 시장이 앞으로 1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게 차트를 잠시 좀 보아주신다면 예전에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죠.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인텔 그 당시 CEO가 1년에 2배씩 CPU의 클럭은 늘어나게 된다.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U의 처리 속도가 1GHz였으면 그 다음에는 2GHz, 그 다음에는 뭐 4GHz.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그때 반도체 부분에 황모모 씨께서 정확한 이름 생각나지 않는데 뭐 황의 법칙이라고 해서 용량이 2배씩 늘어난다. 그래서 128MB에서 또는 뭐 256MB, 기가바이트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우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재작년까지 HBM 시장은 대략적으로 5%가 안 됐었습니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기준으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가를 사실상 대략적으로 10만 원부터 거의 이제 40만 원 근방까지 왔죠. 40만 원까지 약 한 200%, 300% 가까이 주가를 상승시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지금 기존에 1조 벌던 기업이 5조 원 벌죠. 영업이익만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HBM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비율은 전년도까지는 대략 5%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년에는 1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2027년은 어떻게 되는가? 대략적으로 2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2028년도에는 어떻게 되는가? 약 한 30, 40%, 35%에서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SK하이닉스, 심지어 삼성전자조차도 메모리 반도체 덕분에 영업이익이 기존에 1조였는데 2조가 되고 2조였는데 4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시대적 흐름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HBM4부터 시작해서 5까지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시장 규모가 5%대에서 약 한 30% 중반대까지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기존의 시장이 5%짜리가 대략 1조 원이었다면 대략적으로 10조 원이 넘는 시장까지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물론 이게 영업이익과 매출 이것 자체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아무리 진짜 일을 잘해도 주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 이제 더 이상의 뭐 발전은 없겠구나. 예를 든다라면 뭐 HMM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막 껑충껑충 뛰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돈을 잘 벌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주가는 하락을 해요. 왜? 자, 돈을 꾸준하게 잘 버니까. 자, 기존에 1,000억 원 벌던 기업이 1조 원을 벌면은, 와, 주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도 1조 원 벌면, 그 다음에도 1조 원 벌면 주가는 와, 하락을 해요. 여기서 또 무엇을 원하는가, 주주들은? 1조 원에서 2조 원대, 2조 원에서 3조 원대, 이렇게 계속적인 성장을 원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성장은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 주가 입장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 그냥 누가 봐도 계속 성장할 것이니까 기대감 자체가 없고 계속적으로 어찌 본다면 파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사는 사람도 많아지겠지만 주가는 평균 가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간에 저도 사실 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게 뭐 SK하이닉스 목표가 50만 원설 뭐 이런 것들이 제도권에서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것은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뭐 IDM, 소부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본다라면 팹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디가 있겠습니까? 팹리스 실제로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만 할 뿐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팹리스 기업이거나 기업이 되어가고 있죠. 애플의 이제 아이폰을 생산하면서 이번에는 스냅드래곤보다 이만큼 빨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무슨 칩보다 3D 성능이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라면서 아이폰 발표할 때 항상 자신들의 어떤 연산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반도체는 누가 생산합니까? TSMC가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럼 애플은 무엇을 합니까? 설계를 할 뿐입니다. 설계를 할 뿐이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ARM이라는 이제 영국사의 그 영국 회사죠. 그 회사의 반도체 지적 재산권을 가져다가 쉽게 말한다면 튜닝을 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런 중앙 장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계는 애플이 하고 생산은 TSMC가 하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석학들을 다 모아요. 뭐 MIT, 아니면 하버드, 아니면 여러 군데 다 모아요. 모아놓고 하는 것은 반도체 설계입니다. 반도체 설계. 생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죠. 할 수야 있겠지만 안 합니다. 역시 누가 생산합니까? TSMC가 합니다. 참 여기서 팹리스 하니까 참 자꾸 이제 파운드리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AMD, 지금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CPU를 생산할 수 있어요. 반도체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인텔은 지금 목적이 뭡니까? 아니야, 우리는 이제 팹리스 기업으로 가고 싶어. 우리는 이제 반도체 생산하면 안 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망해.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너네 계속해. 너의 집은 우리가 살게. 10% 넘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인텔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텔은 약간 중간 단계예요. 팹리스 기업이기도 하고 IDM 기업이기도 해요.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 또 보시다시피 이제 퀄컴, 화면에 보시면 이제 퀄컴이라는 기업도 있죠. 퀄컴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모든 무선 통신 장치에 들어가는 사실상 무선 통신 칩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무엇 할까? 그 기술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그래도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있겠죠. 제주 반도체도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함께 진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상 팹리스는 수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전 세계 AI 반도체를 독식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엔비디아죠. 거의 그냥 90% 정도는 그냥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정말 개처럼, 강아지처럼 끌려다닐 것인가? 빌 게이츠도 생각을 하겠죠. 주커버그도 생각을 하겠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독립해야 돼. 의존하지 말아야 돼. 지금은 잠시 우리가 동맹을 맺었지만 언젠가 우리가 떠나야 돼. 이러면서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그리고 애플은 아닌 척하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약간 지금 기술력이 좀 딸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AI에 대해서 그닥 관심 없어. 좀 시간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할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탈 엔비디아를 외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그 기업들도 역시나 팹리스 기업으로서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를 보시면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은 반도체를 생산해 줄 기업이 필요해요. 반도체를 누군가가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은 아예 다른 영역이죠.
정말 초고밀도 직접 회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기계도 필요할 뿐더러 그것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한 수많은 인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천연 자원도 필요합니다. 뭐 하다못해 물이라도 필요해요. 엄청난 양의 용수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팹리스 기업이 다 갖추기에는 역부족이죠. 그걸 모두 다 하기에는. 그래서 사실상 TSMC, 삼성전자,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가지고 기업이 그래도 연명하는 사실 누구도 잘 듣도 보지도 못했었던 기업이었죠. 한때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팹리스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엄청난 시장의 3D 반도체, 3D 연산을 요구하는 그런 GPU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을 팔아치우기 시작을 했었고 정말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얇은 그런 어떤 노트, 책 같은 그런 PC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태블릿이 되었고 이런 게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양의 수요가 발생을 했고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뭐 인텔, AMD, 엔비디아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의 반도체를 TSMC가 거의 과독점, 독식을 하면서 대신 생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가만히 지켜보다 저거 돈 되겠는데? 그냥 우리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수십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애플 입장에서는 쟤네한테 우리 반도체 설계 기술을 막 설계도를 줘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면 쟤네들이 이거 가지고 뭐 차용하고 도용하는 거 아니야? 지적재산권 훔쳐다가 몰래 뭐 빼먹고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인텔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AMD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삼성전자를 피했어요. 왜? TSMC는 반도체만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냉장고도 만들고요. 노트북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태블릿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넘겨주길 꺼려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넘겨준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냥 도용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도 될 정도의 아주 쓰잘데기 없는 반도체. 대표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아주 자그마한 칩셋 정도만 맡겼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불성설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도 OLED 관련해서 자신들이 생산하기에는 캐파가 좀 부족하니까 왜 수요가 어느 날부터 LCD 디스플레이에서 OLED로 넘어가게 되면서 OLED는 그 하나하나 픽셀 자체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RGB, 뭐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RGB인데 그 반도체 소자가 다 반도체예요. 그 디스플레이가.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좀 힘드니까 좀 대신 생산해 줄 곳이 어디 없나 했는데 뭐 LG 디스플레이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나름 그래도 시장의 경쟁 구도를 그려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좀 찾은 거죠. BOE에게 맡긴 거죠. 이 BOE가 그래 우리가 대신 열심히 생산해 줄게 하면서 열심히 생산했어요. 생산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자체적인 기술력이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디스플레이를 다른 기업에게 막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딱 보니까 이거 우리 기술 차용했는데 싶어서 알고 보니까 실제 모두가 우려했었던 애플이 우려하고 엔비디아가 우려했던 지적재산권을 도용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이 실제 삼성전자가 BO에게 당해버렸었죠. 근데 또 웃긴 상황은 중국 내에서 최근에 아이폰을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삼성께 아니면 반품하는 그런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을 도용해도 품질은 아직까지는 뒤처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쫓아가려고 했는데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좀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수율이 역시나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왔다는 것은 10개를 만들면 그래도
6개 이상은 정상 제품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10개를 만들면 6개 이상이 다 불량 제품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도대체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죠. 뭐 한간에는 일은 안 하고 다들 정치 싸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뭐 카더라 통신이고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기업들이 TSMC에게 우리 거도 좀 만들어줘, 우리 거도 좀 만들어줘 하면서 TSMC를 사실상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거의 80% 가까이를 독식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약 5%, 많아봤자 10% 이하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래도 2030년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맡긴다. 위탁 생산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만 원 이상에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지금 현재 대어로 잡을 만한 게 없죠. 뭐 테슬라와 관련돼서 파운드리 부분 계약을 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생산해야 될 것이고 뭐 상당히 큰 조 단위의 공급 계약이긴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의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메리트는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디에게 수주할 것인가? 단연코 엔비디아라면은 사실상 TSMC를 꺾을 수 있거나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자, IDM. 자, IDM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니팩처 해가지고 사실상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반도체를 패키징도 하고 반도체를 판매도 하고 공급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뭐 여기 나와 있죠. 뭐 인텔, 즉 여기서 보시는 화면처럼 인텔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팹리스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IDM 기업 또는 이제 팹리스 기업 왜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혔을 때 실제 반도체를 생산해 주거나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을 해준다.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 AI 반도체 GPU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GPU라는 것 그 자체가 다 계속 연산 장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정도의 어떤 GPU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뭐 오른쪽 구석에는 HBM, 왼쪽 하단부에는 뭐 연산 장치, 그 다른 오른쪽 하단부에는 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공급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IDM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사실상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했지만 실패했죠. 왜? 사실상 미국이 방해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EUV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노광 장비라고 하죠. 이런 장비도 공급을 못하게 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 지인분들께서 중국의 이제 반도체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가신 분들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뭐 어쩌냐? 실제 반도체는 생산할 수 있는가? 노광 장비도 없고 이런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광 장비를 너희가 우리한테 안 팔아?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지 뭐.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실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수율은 안 좋고 아직은 저용량이고 저클럭이지만.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엔비디아 우리한테 공급 안 해줘? 미국이 막아? 그럼 우리가 만들게. 왜냐하면 자, 지난 수년간 어찌 보면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광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체 기술력을 계속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이 또 하면 하지 않습니까?
카피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로켓이든 인공위성이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다양한 군사 무기를 공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뭐 스텔스 무기도 너무나 많았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발 IDM 기업도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IDM 기업의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D램을 설계하고 연구하고 생산하고 패키징하고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D램까지 생산하고 있고 이제 그 D램을 가지고 돈까지 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 AMD 그리고 뭐 SK, 삼성, 마이크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AI 시대 게임 체인저, 자, HBM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팹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파운드리, 그리고 IDM, 이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어찌 본다면 반도체 역사, 그 역사의 가장 최정점에 서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반도체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HBM입니다. 그럼 그 HBM을 누가 생산할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딱 세 곳이 끝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떠한 곳도 현재 HBM을 생산할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 너무나 큰 시장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그 시장이 매년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당분간 수년간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어떤 하이닉스가 되었든 삼성전자가 되었든 주가의 상승 흐름세는 더 크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줄 수밖에 없겠죠. 자, HBM 시장 주도 선도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마이크론,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SK하이닉스는 제일 잘 만들어요. 그리고 어찌 본다면 불량률도 가장 적어요. 그리고 가장 빠릅니다. HBM이 원래 빠른데 거기서 더 빨라요. 고클럭으로. 왜냐? 자, 이런 게 있어요.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가 똑같은 HBM을 똑같이 만들었고, 다 이 HBM이라는 것들이 이제 차량 비교를 한다면 다 최대 속도 250km라고 할게요. 다. 마이크론이 만든 것도 최대 250km까지 달릴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자 250km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계기판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한 150km 속도 이상으로 가면 엔진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운전 중에 차가 왠지 폭발할 것만 같은 뭐 그런 불안한 기운마저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200km까지 달리면은 차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해. 그리고 뭔가 차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꾸준하게 200km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210km로 갔다가 다시 갑자기 190km로 훅 떨어지고 이 변동폭이 너무나 커요. 변동폭이.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자, 차량 한계 속도가 250km라고 한다면 250km까지 쭉 달려서 그냥 그 속도에서 쭉 그냥 정속 주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속도가 줄지도 않아요. 그리고 엔진에서 대단히 열기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비교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비유해서 전 세계적으로 될 수 있으면 SK하이닉스의 HBM을 사자. 될 수 있으면 안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 다 엔비디아에게 공급을 해버린다네. 그럼 뭐 삼성전자 걸 좀 써볼까? 그래도 안 되면 마이크론. 아니면 우리도 이런 걸 개발하는데 돈이 좀 없으니까 일단 저가 제품 쓰자. 그러면 마이크론. 우리는 일단 품질이 중요해. 그러면 SK하이닉스. 자, 이런 식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미 바뀌었고. 그래서 주가에도 극명하게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후공정, 이제 어찌 본다면 HBM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득을 보고 있고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죠. 후공정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는 D램을 만들었고요. 그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3D 적층, 3D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냥 젠가 아시죠, 여러분들? 그 뭐 한창 보드 게임 유행할 때 뭐 젠가에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빼서 이게 쓰러지기 직전에 뺀 사람이 이제 뭐 이제 꽝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처럼 그 젠가를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스택을 하나 쌓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다들 뭐 포토샵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뭐 레이어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에서 레이어 개념이 있죠. 그래서 뭐 슬라이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이거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아니면 뭐 포토샵에서도 뭐 레이어를 뒤로 보내냐, 앞으로 당기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마찬가지로 D램을 레이어 개념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두께가 이 정도의 두께가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압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D램 사이의 간격을 더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고클럭을 더 유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과정 중에 소위 이제 뭐 TC 본더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소위 우리가 본드 많이 얘기하죠. 본드 말 그대로예요. 이제 본더 즉 이것을 어찌 보면 이제 적층 즉 접착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로 압축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가 지금 주가는 다소 조금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 또는 이제 HBM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난 뒤로는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HBM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뭐 지난 19만 6천 원대까지의 상승세는 다소 어찌 본다면 좀 과열된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면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 이후로 그래도 뭐 10만 원대 또 그 이상 가격대의 어떤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이오테크닉스 또는 뭐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주봉인데 지난 8, 9월간 그래도 주가는 100%가 넘게 10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는 왜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제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대로 막 D램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 셀 자체를 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셀 자체를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한 입장에서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뭐가 빠르고 느린지, 뭐가 불량이고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 셀을 만들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걸 쪼갭니다. 다 쪼개요. 그래서 수율이 좋거나 성능이 좋은 것은 비싸게 팔고 성능이 안 좋은 것은 싸게 팔죠. 그게 소위 말해서 모델 붙인 거예요. 뭐 3080, 3050 아니면은 뭐 4090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붙인 거예요. D램도 마찬가지예요. D램도 어떤 거는 속도가 잘 나오고 어떤 건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불량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주는 장비를 테크윙에서 생산하고 있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상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이 종목으로 그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많이 내어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SK하이닉스에게 공급하고 그 외 마이크론에게만 장비 공급 그리고 그 외 뭐 여러 기업들에게 공급을 해요. 그런데 테크윙은 물론 TC 본도 장비는 아니지만 이제 큐브 프로브라는 그 반도체 검사 장비를 SK하이닉스에게도 공급하고 마이크론에게도 공급을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공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래를 주도할 차세대 기술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CXL, 뭐 시스템 반도체, PIM 반도체.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CXL 같은 경우에 우리가 컴퓨터 일반적인 데스크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장착을 할 때 보통 슬롯이 4개가 있습니다. 보통 슬롯이 4개가 있는데, 자, DDR5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장착을 할 때는 고클럭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슬롯을 2개밖에 사용을 못해요. 4개의 슬롯을 가득 채워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대당 뭐 64GB짜리 메모리를 쓰게 된다라면 대략적으로 256GB를 다 쓸 수 있는데, 속도는 기존에 한 20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차량이었는데 100km도 안 되는, 시속 100km도 안 되는 속도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능 저하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소위 말해서 슬롯 2개만 쓰고 있고, 뭐 정말 하이엔드급 서버 시장 가면은 보통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메모리 용량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는 규격이 있습니다. 슬롯. 즉 PCI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 슬롯에다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HBM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HBM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HBM은 연산장치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CXL은 기존의 컴퓨터, 서버 내의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확대해주는, 그리고 속도도 HBM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스템 반도체다. CPU도 로직칩, 그리고 로직칩은 시스템 반도체 내에 들어가요. NPU, GPU 또는 어떤 간단한 계산 장치, 모든 어떤 연산 장치, 즉 메모리,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시스템 반도체다. 또는 로직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내에 로직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PIM은 자, 프로세싱인 메모리, 말 그대로 연산 처리 장치와 메모리를 함께 같이 구현한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현재 GPU가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뭔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일단 또 다른 산업을 더 깊게 얘기해 드리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QR코드 있어요. 여러분들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톡하고 갖다 대시면은 정말 유용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실전에 접목해 볼 수 있는 돈 되는 투자 정보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들 참여들 하셔서 함께 수익들 즐기시길 바라겠고요.